찰스 왕세자와 결혼하게 된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영국 왕실의 비극적인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생전에 남긴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왕실의 우상이자 국민의 장미로 불렸던 그녀는 왕실 생활 내내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시작된 찰스 왕세자의 분류는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갔죠. 결혼식 전날 다이애나는 찰스의 서재에서 카밀라에게 라고 쓰여진 팔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다이애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결혼식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이애나는 눈물을 삼키며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죠. 다이애나가 찰스를 만나기 전의 삶은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961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다이애나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불화를 지켜봐야 했죠. 그녀가 6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가정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벌어진 치열한 양육권 다툼은 어린 다이애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해요. 결국 아버지가 양육권을 얻었지만 다이애나는 늘 어머니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의 재혼이었습니다. 새어머니 레인 양부인은 다이애나와 그녀의 형제들을 차갑게 대했다고 해요. 특히 다이애나의 여동생 사라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우리를 귀찮은 짐이라고 불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우리는 어른들과 따로 먹어야 했죠. 이런 가정환경 속에서 다이애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의 다이애나는 그리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는 다른 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발레와 수영을 좋아했고 특히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에 큰 관심을 보였죠. 스위스의 기숙학교에 다닐 때는 매주 요양원을 찾아가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학교를 마친 후에는 런던으로 돌아와 유치원 교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그녀의 천직이었다고 해요. 이때 다이애나의 월급은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였지만 그녀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죠. 찰스 왕세자를 처음 만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다이애나의 언니 사라가 찰스와 잠시 교제했던 인연으로 다이애나는 스펜서가의 저택에서 열린 사냥 파티에서 찰스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다이애나는 요정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첫 만남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다고 해요. 19살의 수줍은 유치원 교사였던 다이애나는 32살의 영국 왕세자 찰스와 단 13번의 만남 끝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영국 전역이, 아니 전 세계가 이 로맨틱한 러브스토리에 열광했죠. 하지만 다이애나는 나중에 고백하길 찰스가 자신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혼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로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이애나가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을 때 찰스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미 찰스의 마음은 옛 연인 카밀라에게 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허니문 중에도 찰스는 카밀라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죠. 결혼 초기 다이애나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겨우 20살. 갑자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왕세자비가 되었고 엄격한 왕실의 규율을 지켜야 했죠. 특히 임신 중에는 거식증에 시달렸는데 이는 찰스의 냉담한 태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찰스는 다이애나의 체형이 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너무 통통해졌다는 말로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고 해요. 다이애나가 후에 고백하길 이 시기에 정말 괴로웠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심지어 임신 중에 궁전의 계단에서 일부러 굴러 떨어지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고백도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다이애나는 윌리엄 왕자를 무사히 출산했고 이후 해리 왕자까지 낳으며 왕실의 미래를 이어갈 후계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 동안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다이애나는 후에 BBC 인터뷰에서 우리 결혼 생활에는 3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복잡했죠.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찰스와 카밀라의 은밀한 전화통화가 도청되어 스캔들이 된 적도 있었죠. 당시 언론에 공개된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캐밀라 게이트라고 불리며 왕실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다이애나는 이 시기에 대해 매일 아침 신문을 보는 것이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1989년의 어느 날 다이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카밀라와의 대면을 결심합니다. 당시 런던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카밀라의 여동생이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다이애나는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쑥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날의 일화는 후에 앤드류 모튼의 다이애나 전기, 그녀의 진실된 이야기에 상세히 기록되었죠. 다이애나는 카밀라를 사적인 대화에 초대했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의 지하 흡연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이애나는 찰스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고 먼저 털어놓았죠. 카밀라가 모른 척하자 다이애나는
나는 임신한 여자였고 거시증에 시달렸으며 끔찍한 불행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 남편을 계속 만나고 있었죠.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에 카밀라는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있지 않나요? 모든 남자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더 뭘 바라나요? 라고 반문했다고 하죠. 다이애나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내 남편을 원해요. 이 말에 카밀라는 잠시 침묵했다고 합니다. 이 대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카밀라의 다음 발언이었다고 해요. 찰스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가 태어났으니 당신의 역할은 끝난 거죠. 이 말을 들은 다이애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찰스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왜 그의 결혼 생활을 망치나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도 다이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고 하죠. 이 대화는 약 30분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애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찰스를 사랑하니까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관계는 그의 명예를 해칠 뿐이에요. 이 말을 끝으로 다이애나는 자리를 떴고 카밀라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만남 이후 다이애나는 BBC 기자에게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을 잤어요.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용기 있는 대면에도 불구하고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결국 다이애나는 더 큰 절망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만남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찰스가 카밀라에게 보낸 편지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었죠. 편지에는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당신은 진정한 여자이고 절대적인 나의 사랑이에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다이애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고 해요. 다이애나는 후에 이 시기를 회상하며 나는 양치기 소녀였고 그는 왕자였어요. 하지만 동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라는 가슴 아픈 말을 남겼습니다. 이 일화는 왕실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둡고 쓸쓸한 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죠. 다이애나도 위로를 찾아 다른 남자들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육군정교 제임스 휴이트와의 관계였죠. 휴이트는 다이애나의 승마 교관이었는데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다이애나가 새벽에 버킹엄 궁을 빠져나와 휴이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는 소문이 파파라치들 사이에서 돌았죠. 또한 왕실 경호원이었던 베리 메나키와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다이애나는 메나키를 내가 만난 최고의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가 1987년 오토바이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크게 상심했다고 해요. 일각에서는 이 사고가 의문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이애나는 왕실의 이미지 메이킹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에이즈 환자의 손을 잡아 편견을 깨고 쥐레 제거 현장을 방문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죠. 특히 1987년에는 에이즈 환자와 악수를 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에이즈는 접촉만으로도 감염된다는 잘못된 편견이 있었는데 다이애나는 이를 과감히 깨부셨죠. 에이즈 환자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접촉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며 환자의 손을 잡은 그녀의 모습은 역사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보다 환자복을 입은 아이를 안아주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웠던 그녀는 진정한 국민의 왕세자비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다이애나가 겪었던 고통 중 가장 큰 것은 왕실 측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괴롭힘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레이맨이라 불리던 왕실 비서관들은 다이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해요. B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이애나는 그들은 나를 골칫거리로 여겼어요. 내가 너무 인기를 얻자 불안해했죠.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이애나의 개인 전화까지 도청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과 통화할 때마다 누군가 엿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제임스 길비가 쓴 회고록에 따르면 다이애나는 종종 누군가가 내 방을 뒤졌어요. 서랍장이 조금씩 움직여 있었어요. 라고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왕실 측근들은 다이애나의 정신건강을 의심하는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그녀가 불안정하다, 히스테리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죠. 심지어 그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계획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의 전 비서관이었던 패트릭 제프스는 후에 그들은 다이애나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그녀를 미쳤다고 몰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이애나의 육아 방식까지 간섭했다는 점입니다. 윌리엄과 해리 왕자를 키우면서 다이애나는 최대한 일반 아이들처럼 키우고 싶어 했죠. 패스트푸드도 먹이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왕실 측근들은 이를 왕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대했다고 해요.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것조차 까다롭게 제한했답니다.
다이애나의 자선 활동도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왕실 측근들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왕실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며 반대했죠. 하지만 다이애나는 이를 무시하고 에이즈 환자들을 직접 찾아갔고 이는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이애나의 보안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경호원들이 자신의 일정을 찰스의 측근들에게 보고한다고 의심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녀가 다른 남성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언론에 흘러나갔다고 합니다. 왕실 요리사들도 다이애나를 괴롭혔다고 해요. 그녀가 거식증으로 고생하던 시기에도 식단 조절을 요청하면 왕세자비가 너무 까다롭다며 뒷담화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먹고 남긴 음식의 양을 일일이 체크해 보고했다는 증언도 있었죠.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오랜 친구였던 카롤린 바도는 다이애나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울면서 보내는 날이 많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왕실 직원들은 그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고 해요. 찰스 진영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고립과 감시는 다이애나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믿어 종종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귓속말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망상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합리적인 의심이었다는 것이 후에 밝혀졌죠. 결국 1992년 다이애나와 찰스는 공식적으로 별거를 선언합니다. 이 무렵 다이애나는 BBC와의 폭로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실체를 고백했죠. 왕실은 나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나는 강한 여자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 인터뷰는 영국 방송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왕실 측근들이 다이애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폭로였죠. 그들은 내가 히스테리컬하다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실 나는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이에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평온할 수 있겠어요? 이 인터뷰 이후 엘리자베스 여왕은 직접 이혼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고 1996년 8월 다이애나와 찰스는 최종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자녀 양육권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윌리엄과 해리 왕자의 양육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고 이는 이혼 협상에서 그녀가 내세운 가장 강력한 조건이었죠. 결국 공동 양육권을 갖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교육과 일상생활은 왕실의 방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특히 안타까웠던 것은 다이애나가 더 이상 왕실 구성원이 아니게 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윌리엄과 해리는 이튼 칼리지에 재학 중이었는데 학교 행사에서도 다이애나는 뒷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내 아이들의 졸업식에서조차 나는 변방인이었어요. 라고 다이애나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을 데리고 맥도날드에 가거나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등 최대한 평범한 경험을 하게 해주려 노력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에이즈 환자 병동이나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해요. 라고 다이애나는 말했습니다. 큰아들 윌리엄 왕자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왕자라는 사실보다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거리의 노숙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와 다른 환경의 사람들을 이해하게 해주셨죠. 해리 왕자 역시 어머니는 우리가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다이애나가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매일같이 학교에 마중 나갔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운전기사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고 때로는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 했죠. 이는 당시 영국 왕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중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찰스와 함께 있을 때는 엄격한 왕실 예법을 따라야 했고 어머니와 있을 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윌리엄 왕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종종 우울해하는 어머니를 위로했고 화장지를 문 아래 밀어 넣어주며 울지 마세요 엄마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혼 후 다이애나는 마치 새로운 삶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출신 백화점 상속자 도디 알파예드와 열애설에 휩싸였죠. 1997년 여름 두 사람은 도디의 호화 요트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파파라치들에 의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도디는 다이애나에게 150만 달러짜리 반지를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곧 약혼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죠. 하지만 이 시기 다이애나의 주변에서는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고 믿었고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편지를 측근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사고 2달 전에 쓴 편지였는데 내 차에 무언가 문제가 생겨 끔찍한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는 파리에서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합니다. 도디와 함께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피해 달리던 차가 터널 기둥과 충돌한 것이죠. 사고 당시 차량은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의 3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다이애나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영국 정보부가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죠. 특히 도디의 아버지 모하메드 알파헤드는 영국 왕실이 이슬람교도인 도디와 다이애나의 결혼을 막기 위해 사고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장례식은 전 세계 25억 명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고 런던 거리에는 100만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엘튼 존이 부른 캔들 인 더 윈드는 다이애나를 추모하는 노래가 되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죠. 다이애나의 죽음은 영국 왕실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장례식 직후 며칠 동안 엘리자베스 여왕이 공식 성명을 내지 않자 영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우리의 여왕은 어디 있나? 라는 신문 헤드라인이 연일 등장했고 왕실의 차가운 반응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여왕은 이례적으로 TV 생방송 연설을 통해 한 할머니로서 다이애나를 추모한다고 밝혔죠. 이는 1952년 즉위 이후 여왕이 처음으로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해리 왕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유감스럽게도 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하듯이 말이죠. 이 일화는 왕실의 감정 표현 억제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윌리엄은 15살, 해리는 12살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두 소년이 아버지 찰스와 함께 관 뒤를 걸었던 모습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특히 해리 왕자는 후에 고백하길 그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도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에서 그렇게 걸어서는 안 됐을 거예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 두 형제는 어머니의 유산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다이애나처럼 자신의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해리 왕자는 어머니처럼 왕실의 관습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특히 해리는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었다며 왕실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사망 이후 찰스와 불륜녀 카밀라의 관계는 한동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의 장미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그들의 관계를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찰스는 조금씩 카밀라를 공식 석상에 등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도는 1999년이었습니다. 찰스의 50번째 생일 파티에서 카밀라가 처음으로 공식 초대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다이애나를 죽음으로 몰아간 여자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특히 다이애나의 열렬한 팬들은 카밀라가 등장하는 곳마다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반대였습니다. 여왕은 오랫동안 카밀라를 궁궐 안에 들이는 것을 거부했다고 해요. 왕실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였죠. 심지어 찰스의 생일 파티에도 여왕은 불참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언론들은 여왕이 카밀라를 혐오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문 PR팀을 고용해 카밀라의 이미지 개선에 나섰죠. 카밀라는 각종 자선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의 후원자가 되는 등 따뜻한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했습니다. 2003년 드디어 카밀라는 클래런스 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찰스와의 동거를 공식화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결정을 놓고도 왕실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윌리엄과 해리 왕자는 한동안 카밀라를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해요. 결국 2005년 찰스와 카밀라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결혼식에 불참을 선언했죠. 여왕은 영국 국교회의 수장으로서 이혼한 사람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카밀라에 대한 여왕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죠. 결혼식 당일 런던 거리에는 다이애나를 기억하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위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조문 행렬을 펼치기도 했죠. 하필 결혼식 전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는 바람에 결혼식이 하루 연기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특히 찰스의 아이들의 반응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윌리엄과 해리는 결혼식에는 참석했지만 카밀라를 새어머니로 부르는 것은 한동안 거부했다고 합니다. 해리 왕자는 후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우리는 카밀라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고 털어놓았죠. 결혼 후 카밀라는 코널 공작부인 칭호를 받았지만 웨일스 공비 칭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이애나가 마지막으로 가졌던 칭호였기 때문이죠. 찰스가 왕이 된 지금도 카밀라는 왕비가 아닌 왕의 배우자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이애나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을 의식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다이애나의 유산은 그녀의 두 아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윌리엄은 케이트 미들턴과 결혼하면서 어머니의 약혼 반지를 예물로 건넸죠. 사파이어가 박힌 이 반지는 다이애나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순간을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윌리엄이 눈물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죠. 특히 윌리엄과 케이트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다이애나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지 왕자와 샬럿 공주, 루이 왕자를 키우면서 최대한 일반 가정처럼 평범하게 키우려 노력하고 있죠. 아이들을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놀이공원에도 데려가는 모습은 마치 다이애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어머니처럼 에이즈 환자들을 만나고 노숙자 쉼터를 방문하며 왕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해리 왕자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흑인 혼혈 배우 메건 마클과 결혼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죠. 이후 그는 메건이 왕실에서 겪은 인종차별과 따돌림을 폭로하면서 이는 마치 25년 전 다이애나가 겪었던 일이 되풀이되는 것 같다며 슬퍼했죠. 결국 해리와 메건은 2020년 왕실에서 완전히 독립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으로 이주했죠. 해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받은 왕실의 유산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며 이제야 어머니가 원하셨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것은 해리가 방송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게 거짓말이길 바랐죠.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해리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2022년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지 25주년이 되던 해 윌리엄과 해리는 켄징턴 궁전 선라이즈 가든에 어머니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 제막식에서 두 형제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실을 떠난 해리와 미래의 국왕이 될 윌리엄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하지만 두 형제 모두 어머니의 유산을 각자의 방식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윌리엄은 왕실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해리는 왕실 밖에서 자유를 추구하고 있죠. 마치 다이애나가 그랬던 것처럼 두 아들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20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이애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리궁전 속의 나비 갈개를 잡은 채 걸어야 했네. 수백만 개의 카메라 프레임 속에 진실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네. 20살의 순수한 미소는 황금 세상 속에 갇혀버렸네. 날아가고 싶어 저 하늘을 향해 누구도 모르는 곳으로. 유리창문 넘어 자유가 보여도 닿을 수 없는 꿈이었네. Far away, butterfly, far away tonight.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어. 환호성 뒤에 숨은 눈물, 거짓된 사랑의 목에 숨이 막혀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만이 내 영혼을 살아있게 했네. 세상은 동화를 원했지만 결국 현실은 달랐네. 날아가고 싶어 저 하늘을 향해 누구도 모르는 곳으로. 유리창문 넘어 자유가 보여도 닿을 수 없는 꿈이었네. Far away, butterfly, far away tonight.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어.
고파져